자,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잔액비례법이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아래에 일정비율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리 잔액비례법이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연령분석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연령분석법이라는 거는 채권의 나이가 많을수록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손 못 받게 될 확률은 갈수록 높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연령분석법이면 뭐 언제부터 언제 기간까지를 몇 퍼센트 못 받을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줄 거예요. 주면 그 기간대로 쭉 곱해서 합산하면 되는데, 그 합산한 금액이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랑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연령분석법으로 계산을 해도. 그럼 이거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이면 중요한 건 우리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만큼만 보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 연령분석법인데 할인 나오면 나쁜 놈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해야 될 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우리 이거 어디서 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보는 곳은 두 군데. 한 군데는 제가 좋아하는 장부인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로 결산대 가면, 자, 외상매출금이라면 외상매출금 아래에 대손충당금인 이 금액이 잔액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보충을 해줄 거예요. 보충을. 그럼 이 방법 말고 또 하나는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이런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상각 버튼 누르고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보면 적혀있죠. 대손충당금 설정전 충당금 잔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 보고 우리 연령분석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하고의 차이만큼 그냥 여기에 대손상각이라는 여기에다가 금액들을 써주면 되겠죠. 아니 200만원 할 거였으면 50만원이다라고 여기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분석법은 우리 저산세무이급보다는 사실 TAT 2급에 더 잘 나오니까 그게 할 때에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번 가만히 콩 나듯이 나와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다가 자, 이제 대손을 당해요. 자, 대손 발생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죠? 처음 해야 될 거.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그거.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110만원이 우리가 대손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변이 아니죠. 먼저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그리고 고려 안하면 대손충당금인데 그냥 우리 얘를 이렇게 될까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60만원.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거, 모질한 거는 대손 상각비. 그럼 얘는 60만원이고 얘는 5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손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그럼 어떻게든 간에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는 똑같은 거고,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건 똑같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물건 팔았을 때에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10만원 110분의 10을 써뒀겠죠. 그 돈만큼 우리는 이제 안 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다 10만원 써지고, 그리고 60만원만큼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고, 다음 대손 상각비를 50만원 쓰고, 50만원 아니죠. 얘는 40만원이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손금 회수를 해요. 대손금 회수. 자, 대손금 회수하면 체크할 게, 첫 번째가 돈 받은 거, 두 번째가 이제는 달라요. 대손 세액 공제 받은 유무,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 대손 발생분인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항상 메인은 돈 받은 거, 돈 받은 게 항상 메인이죠. 자, 그럼 언제 대손 발생분이냐를 보는 이유는 단기 발생분 단기에 회수를 하면 우리는 대손 처리 차변을 취소할 거예요. 대변으로 다 보내서 그대로. 그런데 전기나 전기 이전 발생분이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에 우리가 모아둘 거죠. 대손 충당금으로 다 처리해 둘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손 세액 공제를 적용한 걸로, 적용 안 받은 거 잘 아니까. 그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자, 지금 위에 것 우리가 받았으면 차변에 돈 받은 거 총금으로 110만원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받았대. 그럼 이제 도로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10만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손이었는데 올해 발생한 거를 올해 우리가 회수한 거라면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금액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근데 만약에 올해 발생한 거 아니었으면 그냥 대손 충당금 100만원 됐을 거예요. 전기에 발생한 거였다면 전부 다 100만원 처리됐겠죠. 그럼 대손 세액 공제는 여기에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혹은 받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돈 받은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단기 발생분이라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대손 상각비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유무는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의 유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 가지고. 자, 다음. 이제 얘는 끝났고, 이제 재고자산으로 갑시다. 51페이지. 응? 우리 은정씨 뒷 배경이 엄청 멋지다. 뒤에 우주야, 우주.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야, 다들 신기하죠? 응? 아, 이런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 아니면 줌?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 좋은 거 써야 되는구나. 신기했어요, 방금. 아주 봤는데 우주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 자, 이제 우리 재고자산 포함되는 항목. 자, 이거는 우리 결산할 때 이제 우리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데 우리한테 실제 재고액을 주고 참고 재고 조사를 실제 한 결과 얼마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미착품이 있을 건데, 자, 항상 인도 시점부터 기준으로 해서 인도 시점부터가 매입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출자 거의 입장이겠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 그러면 내가 매입자의 입장이면 이미 배에 실었잖아, 운송 중에 있으면. 그래서 내 재고자산에 들어갈 건데, 매출자의 입장이라면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배 실어 보냈으니까 내 거 아니잖아, 매출자 입장이면.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도착이 아직 넘길 건데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도착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아직 매출자 거니까 매출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운송 중에 있다라는 건 특징이 내 창고에는 그 누구의 창고에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고에는 없는데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결산자료입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다음이 이제 우리 적송품, 위탁품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 회사가 수탁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위탁자의 입장인지를 봐야 돼요. 일단 기준은 이 재고자산은 위탁자 거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팔아만 주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 창고에 있지만 이건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탁자의 입장이라 그러면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그렇지만 수탁자 창고에 있는 거 아직 팔지 않은 거는 내 재고자산에 더할 건데, 이걸 반대로 내가 수탁자의 입장이라면 내 창고에 있지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자 거지. 그래서 양면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송품. 서버고 결정하라고 보낼 거잖아. 그럼 서버고 결정하라고 보냈는데 1000만원치를 보냈어요. 근데 300만원치는 구매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판 거야. 근데 700만원치는 구매 의사 표시를 안 했으면 아직 판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버고 결정하라고 보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겠죠. 이걸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재고자산 얼마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송품이 얼마 있는데 얼마만큼 구매 의사 표시 받았대. 그럼 나머지는 내 거다. 한국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항상. 자, 이건 우리 계산용으로 한 거고, 자, 우리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자, 기억나시죠?
할인과 애누리의 공통점은 깎아준다. 하지만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고 할인은 약정이나 조기회수로 해서 깎아주는 거죠. 그럼 지금 매입 할인이다, 매입 애누리다 이런 계정 과목은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그죠? 그럼 매출 할인이다 라는 거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같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차감 계정들의 특징이 자기 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짝지를 생각을 할 때, 자, 보면, 우리가 할인을 가지고 보면, 매입 할인이다. 그럼 매입 할인이 많네요. 그죠? 그럼 자, 여기 참고를 우리가 보면 될 건데, 짝지를 찾기 위해서는 K랩은 좋은 점이 짝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스마트 A를 보면서 안 알려줌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좀 심란해지는데, 그러면서 다음 번호 쓴다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요. 다음 번호 아니면 다다음 번호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업은 원재료 사서 제품을 팔죠. 그럼 상품의 매입 할인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전 지금까지 회계 1급, 세무 1급에서 못 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원재료라는 글자를 보고 선택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째 거 써라 그랬죠? 두 번째 거. 그게 지금 이 원리 때문이에요. 왜냐면 상품이 번호가 빠르거든. 146번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내려오니까 148번에 있는 거고, 원재료가 153번 아래에 있기 때문에 155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이 아니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기능 바뀌었죠. 애누리나 환출 반품한 것도 상품 원재료 짝지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도 매출 할인하면 자, 두 개가 있죠. 와, 이번에 엄청 많다, 그죠? 400군데의 매출이 엄청 많으니까 걔네들 차감 계정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도 우리는 제품을 팔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럼 제품 매출의 짝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얘를. 그럼 얘도 매출 할인 및 애누리도 제품 매출 거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세무 1급보다 회계 1급에 종종 등장했는데, 자, 혹시나 분개 한 번만 해보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품 매출을 해요. 100만원을. 그리고 우리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100만원을 했어요. 근데 하자가 있어서 2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럼 어떻게든 나는 돈을 받을 건데, 그리고 내가 장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될 거고,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다 라고 쓴 거는 지금 얘는 이거를 지워준 거 역할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돈 받은 거는 80만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20만원이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매출 할인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내가 팔았던 게 제품 매출이면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번호 말고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짝지를 꼭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원가 배분, 이제 우리 수량 결정하는 방법의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단가결정 방법의 원칙은 개별법인데 물량흐름의 가정법으로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익선출법. 이거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 문제형이에요. 이론 문제형이라서 뛰어넘고, 우리 이론까지 하면 내일까지 계속 총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실기 45죠. 이론 문제는 원가 얘기만 다 맞추면 돼요. 그럼 5개. 그리고 빈 기둥 세우면 8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모손실, 평가손실. 자, 이거 가지고 볼게요. 자, 감모손실은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그럼 재고자산, 자, 감모손실에 대한 건데, 자, 얘는 일단 무조건 계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계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 입력하고 끝이에요. 별도로 하는 거 없이 실제 재고액만. 없어진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있는 것만 쓰면 끝이에요. 장부에 얼마치 있고 실제는 얼마치 있다. 실제 금액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정상 감모 손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얘는 자동 결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으면 이때는 먼저 우리가 수동 결산으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원치 없어졌으면 100만원이다. 원재료가 없어진 거면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을 써주는 거예요. 꼭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걸. 자, 그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결산자료 입력을 내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쓸 건데, 자, 여기에 정상 감모 손실이면 여기에 실제 재고액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재고액을. 근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면,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반요표 12월 31일 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타계정으로 대체, 자, 얘를 써주는 거예요. 썼죠? 그럼 이 분계를 지금 제가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게 꼭 들어와 있어야지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방금 순간 우리 큰언니가 안 보여가지고, 아니 내가 못 찾았어요. 잘 보여요. 갑자기 왜 없어지셨지?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비정상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비정상 감모 손실이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 놓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까지 확인해야지 딱 정확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감모 손실인데 이제 평가 손실이 있죠. 평가 손실. 자, 평가 손실은 일단 또 계산자료 입력에 무조건 장부가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장부가액. 이 말은 공정가액 입력하는 것 아님. X라고 안 쓰고 이렇게 풀로 쓰는 건 오랜만이라서.
그럼 우리 평가는 당연히 저가법이 우리한테 키워드인데, 저가법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할 때 우리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해야 되고, 자, 우리 제공품이나 제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말은 이거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하고 이거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를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원재료를 봤는데 장부가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120만원이고 순실현 가능액이 90만원이래. 자, 그럼 얼마로 평가해야 될까요? 얘는 100만원이죠. 이 말이 지금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데 저가법이니까 낮은 거 봐야 되잖아. 그러면 얘 둘이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얘 둘이를. 지금 이제 위에 이거 쓴 내용 의미 이해가시죠? 이 정보 주는 거는 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재료는 얘를 또 사온다면 얼마일까 하고 이게 나의 실현 가능한 액인 거예요. 지금 얘를 지금 팔아가지고 판매 비용을 원재료를 왜 판 가격 가지고 해? 당연히 샀다 팔면 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온다면의 가격이에요. 사온다면의 가격.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갔나요? 그럼 이제 우리 결산할 때 평가 손실은 자 이제 그냥 자동 결산 하세요. 자동 결산.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장부가액을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원재료가 넣어 보니까 원재료 장부가액이 기말 장부가액이 100만원이고 그리고 공정가액이 8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20만원 발생했다는 거 알겠죠? 지금 저 공정가액이 원재료의 공정가액은 순실현 현행 대체 원가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시험에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자 보면 시험 때는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 만들어 뒀을 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 다시 조회하면 얘가 생겨요. 평가 손실이 생겨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평가 손실이 들어와 있으면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이거 장부가액이 100만원인데 공정가액이 80이면 20만원 내렸죠. 20만원 내리면 여기에 20만원이라고 쓰고 여기에 100만원이라 써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기말 재고액은 장부가 입력하고 평가 손실은 자동 계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왜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이 분계를 하면 분계 나오는 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만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건데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방금 원재료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관계계정 원재료라고 다는 거 봤죠? 원재료의 차감계정이에요. 그럼 원재료의 차감계정 달았다는 건 100만원이라고 써줘야 100만원인데 20만원 달아서 80만원이에요 라고 보이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80만원인데 20만원 달았어야 하면 60만원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감 계정으로 분계도 시키면서 또 줄인 금액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줄이게 되죠. 그래서 장부가 X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실기 이야기고, 자, 이론에서는, 자, 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가격 회복하면 얘를 쓸 건데, 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자, 시험에선 이론 시험에서는 얘들의 성격을 물어볼 거예요. 얘들의 성격을.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건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성격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거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매출채권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였고, 그럼 걔가 돌아오게 되면 환입하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었죠. 그것처럼 얘도 설정할 때에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매출 원가 영업비용 계정이고, 얘가 돌아오면 매출 원가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해서 환입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 이 방법 쓸 거니까 자,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도 잘 나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얘도 중요하다고 적어놨죠. 그죠? 이론에 자주 물어봐요. 재고자산 물어볼 때. 그럼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 끝났고, 너무 많이 왔네. 자, 이제 63페이지로 와서 63페이지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은 자, 먼저 이론에 나온 거 보면 채무증권을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 증권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건 단기 매매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차이는 얘 둘이의 차이가 있죠. 얘하고 얘하고. 자, 근데 이게 뭔 시험에 나오냐면, 시험에 유가증권은 나오는 멘트가 조금 뻔해요.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의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맞나요? 얘 빠져서 틀린 거예요. 정말 유치하죠?
근데 자주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그게 답인 경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채무증권이면 채권 우리가 취득하면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하는 증권 이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분류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가 가능한데 다른 유가증권, 한마디로 단기매매증권 제한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는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이었죠. 지금 여러분들 유가증권이 있을 때 제가 표 적어서 화살표 했던 거 지금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만기보유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재분류가 불가능하다. 이게 왜 불가능해? 불가능한 이유는 얘는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니까. 그죠? 채권 가지고 영향력 행사할 수 없고 주식 가지고 만기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는 재분류가 불가능하죠. 재분류 불가능한 거는 단순해요. 만기보유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나 매도하는 증권은 단기매매증권 재분류 안 되는 이유는 단기매매증권이 즉시 팔 거잖아. 즉시 팔 거면 그걸 지우면 되지. 왜 단기매매증권으로 1원 바꿨다가 얘네를 다시 파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교재 보면 재분류할 때 복잡하잖아. 지금 재분류하는데 이름을 이상한 거 막 바꾸잖아. 막 심지어는 매도가는 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바꾸는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을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 바꾸고 막 난리도 아니죠. 왜 이런 짓을 즉시 팔 건데 하고 파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유가증권에서 기말 평가하는 거 계산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과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 있으면 공정가액법 얘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면 원가법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 가지고 보면 이제 단기매매 증권 거를 좀 끌고 올게요. 같이 단기매매 증권하고 같이 분계를 하면 자, 유가증권의 취득시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 한마디로 자산의 취득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부대 비용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수료. 이것만 예외사항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천주의 주식을 사는데 한 주당 1,000원이에요. 그리고 취득 수수료가 10만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면
자, 우리는 천주 1000원짜리니까 100만원의 취득 수수료까지 110만원을 주고,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은 본인 매입 가격만 취득 가격으로, 얘는 100만원만 취득 가격이고, 10만원은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는 영업외 비용을 쓰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기말 평가를 해요. 기말 평가하는데 공정가액이 한 주당 1,3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기매매 증권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외부 이용자한테는 주당 1,300원, 1000주면 130만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130만원 보여줘야 되는데 장부인 지금 100만원만 적혀있네. 그래서 우린 30만원을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걸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자, 지금 얘는 이거라는 게 중요하죠.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처분을 해요. 다음 차기 평가했으니까 다음 연도겠죠. 자, 처분을 하면 우리가 한 주당 그냥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100만원 팔았죠. 방금 수현씨 입모양으로 봤어. 알아들었어.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항상 뭔가를 처분을 하면 장부에 있던 기록을 먼저 지울 건데, 우리는 장부에 1,000원에 30만원 올린 게 적혀 있겠죠. 그럼 130만원 이걸로 단기매매 증권 유가증권 금액을 바꿔뒀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30만원을 쓰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100만원이네요. 그럼 차이나는 30만원만큼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나오고, 얘는 9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분류한 게 계정 과목이 사왔을 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러면 처분 시점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정기 기말에 평가한 거하고 이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이 된다는 거예요. 장부가액하고, 지금 내가 처분할 때 장부가액하고 처분한 금액하고 차이인 거예요. 올해 사왔었으면 사왔을 때 금액이 장부 금액이었겠죠. 그리고 올해 팔았으면 올해 방에 오늘 기말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팔면 평가한 금액이 장부 금액일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이 단기매매 증권만 하고 좀 쉬었다가 매도가는 증권 볼게요. 쉬었답시다. 자, 학원에 전해야 돼요.